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윌에서 관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주입니다. 오늘 촬영 강좌는요. 내년도 시험을 대비한 이제 강좌가 7월 달에 노량진 여기 본원에서 좀 진행을 할 건데 제 강의에 대한 좀 커리큘럼을 영상을 좀 간단히 갖고 왔어요. 길게 갖고 오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강의 준비를 할 때 이제 내용을 어떤 걸로 좀 갖고 올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뭐 관세직과 세무직의 차이는 뭐예요? 아니면 뭐 출입국 관리직과의 차이는 뭐예요? 뭐 계산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뭐 등등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은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잘 찾아봐도 나와 있고요. 아니면 제가 다른 본 강좌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관세법 공부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제 강의의 어떤 전체 1년짜리 커리큘럼도 설명해 드리고 공부 실질적인 방법, 그죠? 요건 이제 기출 문제 때 이제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내용이랑 이런 것들도 좀 구성을 해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 영상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제 제 강의가 이제 좀 한참 익었을 때 공부가 좀 되시는 분들을 상대로 강의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잘 될 겁니다. 그죠? 말보다 일단 하나씩 보시는 게 낫겠죠. 그죠? 볼게요. 23년도 OT 무료 특강이고요.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남겨주시면 돼요. 공부 방법을 좀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사실은 이거는 관세법에만 그렇게 국한돼서 적용되는 방법은 아니고요. 제가 수험생활 시절을 겪었을 때 실제로 적용했던 방법들이기도 해요. 잘 기억을 하셨다가 관세법 말고 다른 과목을 공부하셨을 때 물론 다른 교수님들이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때 적용하셔도 아마 잘 효과를 좀 볼 만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공부 방법 총 4가지로 커리큘럼과 함께 짜여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이해라는 그런 학습 단계가 있는데 막 거창하거나 뭐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런 표현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정말 내가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예를 들어드리면 관세법에 월별 납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납부 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다음 달 말일에 납부를 한다라는 게 이제 관세법 9조 3항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월별 납부 제도야. 물론 이제 관세법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 이 제도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뭐야라고 생각하겠지만 한 번이라도 듣고 정리를 했거나 아니면 이해를 했다면 그래 월별 납부가 다음 달 말일에 한꺼번에 나는 돈을 납부하는 그런 제도지라고 그렇게 고개를 조금 끄덕이면서 그죠? 그렇게 따라올 수 있을 정도면 되는데 이게 이해예요, 그죠?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뭐 암기를 할 필요도 없고 정리할 필요도 없고 요 단계가 첫 번째 공부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쉽죠, 그죠? 그래서 이것과 연동되는 커리큘럼은 기본 이론으로 제가 배치를 해갖고 왔고요. 한 2달 정도 완성으로 될 것 같아요. 7월 8일날 개강을 할 건데, 강의가 참 쉽게, 그죠? 제 입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참 좋아요. 제 기본 이론 나중에 꼭 들어보시라고요. 법령집 위주로 제가 잘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내용은 좀 많은 편이에요. 관세법이 330조라서 내용은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제 기본 이론을 들으면, 그죠? 들으시면 그쪽에 있는 각 제도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제도를 얘기했었을 때 그 제도 알아,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실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한 2달 정도 완성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들은 그냥 이해만 해갖고는 조금 한계가 있겠죠, 그죠? 어차피 우리가 그 당락을 이제 결정짓는 게 시험이다 보니까 이해만 가지고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해된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가 좀 필요해요, 그죠?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던 분들은 알 텐데 제가 이렇게 막 말로 막 설명하고 아니면 뭐 칠판 책에 있는 거에다 막 표시해주고 이렇게 끝내지는 않거든요. 필기 노트 형태로 제가 각 제도를 막 이렇게 판서를 잘 해드릴 겁니다. 글씨를 좀 잘 못 써서 걱정이긴 한데 판서를 막 써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이제 뭐 단거나 시켜서 아니면 별도의 노트를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시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은 제가 기본 이론 시간 때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본인만의 스타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사람이 이제 머리가 다 각각 생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걸로 이해했던 내용을 이렇게 잘 이렇게 꾸며가지고 필기 노트 형태로 잘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 방법도 제가 잘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잘뭐 그 필기를 하셔가지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제 걸 잘 따라 들어오시면 된다. 그죠? 세 번째 응용인데요. 정리와 관련된 커리큘럼은 심화 이론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뭐 교재를 따로 사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 이론에 했었던 제 기본 서랑 3단 법령집과 그다음에 같이 정리할 수 있는 노트를 제가 안내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2개 가지고 10월 달까지 같이 따라오시면 된다. 그죠? 세 번째는 응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객관식 시험인데
아무리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적합한 방법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객관식 형태로 물어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형태로 내가 이해하고 정리했던 내용을 이렇게 좀 변환시킬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죠? 예행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기출 문제가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에 대한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다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해하고 정리된 걸 실제 기출에서 어떻게 물어보는지에 대한 문제풀이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커리큘럼은 이것도 역시 2달 완성인데요. 11월 달하고 12월 달에는 기출 문제가 같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1월 달과 2월 달에는 이제 단원별로, 그죠? 기출 문제는 이미 기출이 됐던 거고, 그거를 뭐 변형해서 제가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게 1, 2월 달에 함께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한 4달 정도 사실 문제를 풀어보면요.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나 어떤 유형 이런 것들 웬만하면 다 걸려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면 거의 뭐 제 생각엔 고득점 갈 수 있다, 그죠? 근데 마지막에는 사실 암기라는 단계가 이제 최종적인데 실제 시험을 한 번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관세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현장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9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13분, 2분 그 안에 끊으셔야 되거든요, 20문제를, 그죠? 7급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쓰셔도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뭐 이해하고 정리하고 응용했던 거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할애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탁툭 치면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단순 암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하게 되면 사실 사람의 머리가 그 기억력에 대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셨을 때 휘발성이 너무 강하기도 하고요, 관세법이, 그죠? 그래서 단순 암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잘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나한테 맞는 방법을 정리해서 기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까지에 대한 응용까지 적용을 시켜 보시면, 그죠? 그럼 자동적으로 암기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모르겠다라고 하면 급할 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냥 단순 암기로 가셔도 되는데 뭐 암기식도 따고 이렇게 제가 도와드릴 건데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기 위해선 말씀드렸던 이해와 정리, 응용, 암기 이렇게 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죠? 이해가 되셨죠? 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요, 말로 암만 설명드려봤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제 기출됐던 문제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방식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맛보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좀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제 강의를 본 수업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맛보기만 제가 몇 개 갖고 왔어요. 볼게요. 보시면 최근에 나왔던 문제예요. 21년도 7급 문제고요. 문제를 보시면 관세 법령상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이렇게 실제 최근에 기출이 됐던 문제예요, 그죠? 뭐 지금 이해를 못 하겠죠. 뭐 반송 신고 필증이 뭔지 잘 모르겠고, 그죠? 보세 운송에 관한 자료다, 뭐 수입 물품 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다, 기타 237조 지식재산권 신고에 따른 뭐 관련된 계약서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좀 보시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12조를 조금 보셔야 돼요. 관세법 12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신고 서류의 보관 기간이라는 내용을 나중에 정리를 하실 건데 신고 서류의 보관 기간이라는 게 법과 시행령과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암기 해갖고는 사실 한계가 있어. 물론 이건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그렇게 공부하기보다는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관세법에서 대체 각종 서류에 대한 신고서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그 어떤 상황 설명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 먼저 좀 접근을 하셔야 돼. 설명을 드리면 모르시면 그냥 편하게 보셔도 돼요. 뭐 필기할 것도 없고요. 그냥 두 손을 다 마비시킨 다음에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죠? 보시면 관세법에서 보시면 외국에서 이렇게 물건이 들어오는 단계부터 일단 수입 기준으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무역 이런 배나 아니면 항공기 같은 게 국내 항구로 들어올 건데 이걸 우리가 입항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입항한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입항하게 되면 물건 내려놓을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하역한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하역하고 나서는 이게 보세 운송 신고를 할 거고, 그죠? 보세 운송 신고를 할 거고, 보세 운송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보세 구역에 대한 반입이 이루어질 거고요. 반입되고 나서 우리가 수입을 할 건지 아니면
나갈 거면 수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요게 통관 파트 전체 흐름이랑 연관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때 각각의 단계에서 서류가 등장을 해요. 입항할 때 우리가 적재 목록이라는 거 제출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선박에는 어떠한 물건을 갖고 어떠한 물건을 실어가지고 지금 인천항으로 들어갑니다라는 걸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 하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건 좀 내릴게요. 이렇게 그죠? 이때도 하역 신고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되고요. 보세 운송도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신고. 보세고 반입도 마찬가지예요. 신고서 이렇게 서류가 함께 아타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서류를 함께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류를 그죠?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내용을 보시면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수입 신고라는 걸 해야 되고요. 수출할 때도 수출 신고, 반송할 때도 나간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돼. 반송 신고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수입은 한 가지 좀 예외가 있어. 이때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서류도 함께 제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입과 지식재산권 함께 세트로 묶어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죠? 이때 각각 서류에 대해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서류 보관 기간이 있는데 수입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관세법에서. 왜요라고 물어보면 제가 본 강의 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죠? 그다음에 수출과 반송은 조금 수입보다는 좀 낮게 보기 때문에 얘는 3년 동안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통관 파트 흐름에서 나오는 서류는 각각 법에서 2년간 보관을 해라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12조로 이해를 하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21년도 7급 문제는 너무 쉬워.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수입과 지식재산권은 5년 보관하고요. 수출과 반송은 3년간 보관하고 각각의 통관 파트의 단계별로 나오는 서류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2년간 보관해라. 이게 12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죠? 다시 문제 볼게요. 보시면 관세법에서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되는 서류 너무 쉽다. 그죠? 아까 수입 지식재산권은 5년, 나머지 통관과 관련된 흐름에서 나오는 서류는 2년이었고 수출과 반송이 3년이었죠. 수출 반송 찍어주시면 돼요.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정답 1번. 그죠? 너무 쉽죠. 나머지는 아까 봤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시면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요. 12조 내용이 뭐 어떻게 뭘 물어보든 뭐 5년짜리를 물어보든 뭐 2년짜리 물어보든 틀릴래야 틀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너무 쉬운 문제를 네가 갖고 와서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냐? 물론 쉬운 문제긴 한데 그죠? 예시를 제가 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죠? 하나만 더 볼게요. 보시면 최근에 올해 시험 문제 하나 갖고 왔어요. 볼게요. 관세 통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다. 그죠? 관세 통로가 아직 뭔지 모르지만 볼게요.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보시면 관세 통로는요 14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법조문은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 148조를 보시면 8조에 보면 얘가 관세 통로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관세 통로 그죠? 그러면 제가 실제 시험에 강의에서는 어떻게 이해시키고 정리시켜 드릴 거냐면 관세 통로를 이게 왜 규정이 되어 있는지부터 아셔야 돼요. 사실은 그죠?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는요 반도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역사 시간에 많이 국사라고 하나? 그 시간 때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모르신 분은 없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분단이기 때문에 사실 섬나라랑 거의 동일하게 취급이 되고 있죠. 그죠? 근데 관세법에서는 언젠간 이쪽 북쪽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북한과도 교육이 실제로 일어났던 적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조금 사이가 안 좋으니까 교류가 없었는데 개성공단에서 실제 들어오기도 하고 했었어요. 옛날 막 평화적인 그런 기류가 있었을 때 그죠? 그래서 관세법에서 북한은 우리나라 영토긴 하지만 관세법상 이제 외국 지역으로 좀 표현이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들어올 때는 이렇게 철도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로를 통해서 그죠? 육로나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제가요. 육로나 수로를 통해서 그죠? 차량이나 아니면 뭐 배를 통해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때 세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철도 인근에다가 여기는 통관역이라는 곳을 만들어놔서 북한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잠깐 반입시켰다가 멈춰놨다가 수입 신고 등을 하게끔, 그죠? 반입 신고 등을 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육로 수로 쪽에는요, 통관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놨어요. 그냥 간이한 장소라고 보시면 돼. 그래 놓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철도와 육로 수로를 관세법에서는 관세 통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통관장, 통관역 이렇게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관세법에서 규정권자를 보시면 관세 통로는 세관장 네가 정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통관장도 세관장이 정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통관역은 도로나 그죠? 도로나 육로에 비해서 사실 철도는 그 지하철이나 기차 같은 데 보면 여기 철로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육로의 수로에 비해서 요건 좀 그 건설하거나 그 기간 산업을 조금 만드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하대. 그래서 세관장 말고는 얘는 좀 더 단계가 높은 관세청장이 지정을 해라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내용만 아시면 148조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북한에서 물건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철도로 왔을 때 통관역, 육로나 수로로 왔을 때 통관장, 그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서 관세 통로로 규정으로 되어 있고 얘는 세관장이, 통관장은 또 역시 세관장이, 통관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요게 이제 148조 내용 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알면 올해 치러졌던 22년도 구급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죠. 볼까요 한번? 네, 보시면 관세법상 관세 통로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내용 볼게요. 보기 1번.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 통로를 경유해야 되며, 그죠? 차량, 육로, 수로는 관세 통로를 경유해야겠죠. 그 다음에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를 해야겠죠. 잠깐 멈췄다가 어떤 물건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니까. 보기 2번 보시면 관세 통로는 육상 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 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그죠? 나와 있죠. 철도와 육로, 수로. 중에서 누가 지정한다 그랬어요? 세관장이 지정한다. 너무 쉽지, 그지? 너나 쉽지 하지 마시고, 그죠? 보기 3번 보시면 통관역은, 그죠? 통관역은 좀 중요하다 그랬어. 그죠? 철도 까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세관장 말고 누가 지정한다?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그랬죠? 볼게요. 통관역은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아니라 그랬죠, 그죠? 육로 수로는 조금 쉬운데 통관장이란 거는 그냥 쉽게 간이하게 설치했다가 딴 데 옮길 수도 있는데 철도라는 거 철길을 먼저 깔아야만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보기 4번 통관장은 역시 세관장이 정한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올해 치러졌던 문제도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죠. 그죠? 너무 쉽죠. 그죠? 제 강의 들으시면 관세법 거의 전반에 있는 제도를 제가 이렇게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죠? 하나 더 볼게요. 보시면 21년도 구급 문제인데 이 문제는 좀 재밌어요. 이 문제 좀 재밌어. 너나 재밌지 하지 마시고 보시면 운영인의 결격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관세법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4단계 공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이해도 하고 정리하고 응용해서 최종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 이해 정리라는 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약속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운영인이라는 내용은 뭔데 결격 사유라는 내용은 알잖아요. 실제 우리 뭐 국가직 시험 볼 때 잘 안 봐서 그런데 그 응시 원서 끝쪽에 보면 다음 같은 사람은 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관세법도 마찬가지거든. 운영인이라는 사람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난 널 운영인으로 특허를 안 내줄 거야라는 내용이 운영인의 결격사유인데 얘는 좀 단순 암기 쪽에 들어가는 거지. 그죠? 뭔가 이해하고 정리하기보단 그냥 단순 암기. 이런 애들이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구나라고 그냥 단순 암기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그죠? 보시면 얘는 175조에 있는데요. 관세법 전반에서 되게 많이 준용을 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175조 한번 살펴볼게요. 175조에 보면 방금 봤던 운영인의 결격사유라고 있어요. 다음과 같은 사람은 운영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암기식이 필요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암기식을 쓰는 거 썩 좋아하진 않는데 급할 땐 씁니다. 그죠? 일단 문제 맞추는 게 우리 중요하니까 얘는 미피 파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좀 더 크게 쓸게요. 미피 파집 거기서 끊고 그 다음에 징치벌통 그 다음에 법인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글자를 하나씩 딴 거예요. 미성년자고 얘는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그 다음에 뭐 징역 또는 벌금형, 취소, 벌금, 통고 처분 뭐 이런 건데 얘네 증치벌통에 해당하는 애들은 요건이 하나 더 붙어요. 증치벌통에 해당하고 나서 플러스 2년이 경과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미성년자를 제외한, 그죠? 제가 강의할 때 분필 되게 많이 깨트려요. 그죠? 옛날에 저기 스튜디오 강의할 때도 그랬는데 잘 안 돼. 아무튼 미성년자도 포함이 된다. 그죠?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그죠?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미피 파집이라는 이렇게 암기식을 하나씩 좀 따서 그죠? 그 대상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단순 암기야. 왜요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서로 피곤해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갖고 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치벌통에 해당된다면 2년이라는 요 기간적인 요소가 경과를 해야만 운영의 결격사유로 본다. 그죠? 이걸 알고 있으면 제가 워낙 강조를 하기 때문에 뭐 다 예상했던 그런 문제였는데요. 문제 다시 보시면 방금 봤던 거 나왔죠, 그죠? 운영의 결격사유 미피 파집 징치벌동 법에 해당하는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를 찝어내시면 돼, 그죠? 미피 파집할 때, 그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아까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보시면, 그죠? 미성년자, 그죠? 얘는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한 7살짜리인데 저 보세 공장자 한번 운영해 볼게요. 특허 좀 내주세요. 이러면 우리가 우습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미성년자는 들어가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1번과 4번은 이제 우리가 쉽게 제낄 수가 있는데 문제는 2번과 3번이에요, 그죠? 암기식의 폐해가 여기 나오는데 징역형, 징치벌통할 때 징이 나오고요. 3번에 보시면 얘도 미피 파집할 때 집행유예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미피 파집에는 단서 기간이란 단서 규정이 붙지 않고 징치벌통에 붙어요, 그죠? 그래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얘는 2년이 경과해야만 가능하겠죠, 그죠? 2년이 경과하면 괜찮은 거고, 그죠? 2년이 경과하면 괜찮은 거고, 경과되기 전이면 안 괜찮은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났대, 그죠? 그러면 2년이 경과돼야 되는데 아직 1년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얘는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그죠?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괜찮은 거예요. 2년은 단수 규정이 없었잖아. 그죠? 미피파 여기 다시 볼까? 그죠? 미피파 집 여기는 2년 단수 규정이 없었잖아. 그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3번 찍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쉽죠? 그죠? 너무 쉽죠?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실제 강의도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예, 실제 강의도 이렇게 합니다. 좀 더 사실 좀 디테일하고 좀 내용이 더 들어갈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죠? 하나 더 볼게요. 보시면 우리 간신사 문제인데 보기가 원래 오지선 다여가지고 하나 뗐어요. 그죠? 사지선 다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수리전 세액심사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죠? 아직 이해가 안 가지. 그죠? 수리전 세액심사가 뭐야? 뭐 이렇게 할 텐데 이것도 보시면 내용을 우리가 38조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연관되는 39조랑 조금 비교해서 보실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죠? 38조는 뭐냐면 얘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 즉 신고 납부 제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39조는요. 부가고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저희가 아직 학생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세금이란 거 납부하지 않아 보셔서 조금 와닿지 않는데요. 가만 보시면 집에서 부모님이 뭐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가스비 뭐 이런 거 내시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얼마만큼 이번 달 에어컨 많이 틀었나 얼마만큼 썼지 이렇게 계산하지 않거든요. 달달이 그죠? 7월달, 8월달 이렇게 고지서가 국가에서 날라오죠, 그죠? 그거는 세액 자체를 국가에서 먼저 결정을 해서 너 이만큼 썼어 내라고 하는 게 그게 쉽게 얘기하면 부가고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고 납부는 우리가 뭐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내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얼마만큼 뭐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고 스스로 납부하는 게 신고 납부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관세도 마찬가지야, 그죠? 그래서 신고 납부 얘가 원칙이고 부가고지가 예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얘가 예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8조 신고 납부 제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절차를 보시면 이렇게 돼. 수입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받고 나서 수리가 돼서 물건을 반출을 할 건데 요때 그냥 넘어가요. 이 내용 다 설명드리기 조금 지금 단계에서는 좀 그래. 이때 납세 신고라는 걸 함께 할 거예요. 그죠? 얼마짜리 물건이에요? 얼마 관세 낼게요라는 납세 신고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신고에 대해서 함께 이루어져. 이렇게 실제로 수입 신고서를 날리면 수입 신고 그다음에 납세 신고 요 두 가지 서류가 함께 세관 데이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납세 신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승인이 내려주면 물건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게 수입 신고 전체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해되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때 요 신고라는 단계, 심사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때 세액 자체는 이때 심사하지 않아, 그죠?
세액 자체, 그 내가 신고한 물건이 딱 봤었을 때, 그죠? 요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반도체 장비 같은 게 이런 게 갖고 왔어. 근데 이게 뭐 1억인지 2억인지 세관 공무원이 알 수가 없거든, 그죠? 일단 얘가 신고하는 가격 자체를 믿어주고 세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사를 하는 거야.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유식한 말은 아닌 것 같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사후 세액 심사라고 해요. 그냥. 사후에 세액을 심사한다. 요게 대원칙이다, 관세법은.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예외로서 이거에 대한 예외로서 사전 세액 심사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뭐 분할 납부다, 뭐 감면이다, 아니면 불성실 신고이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제가 배경 설명과 요 플로우도 막 설명드리고 했던 건데, 이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죠? 문제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방금 설명드렸던 수리전 세액심사 대상 물품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였죠. 그죠? 문제 풀긴 좀 쉽지 않을 건데, 감면 대상 나와 있고요. 분할 납부도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3번과 4번이 이제 비교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좀 소액이라고 보는 건 따로 심사하지 않아요. 그게 소액 기준이 10만 원 미만이면 좀 자범이라고 보는 거야. 또는 돈을 안 냈는데, 안 냈지만 일주일이면 좀 까먹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미만이거나 일주일 이내면 괜찮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골라주시면 5만 원은 소액이라서 우리가 사전 세액심사 대상으로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정답은 4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된다. 제 강의를 좀 제대로 듣고 문제 풀었는데 이거를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다니까. 제가 강조를 엄청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제도 많이 풀어보기 때문에요. 잘 듣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네. 쉽죠, 그죠? 문제 풀 수 있겠죠, 실제 시험에서. 그죠? 재밌지 않아요? 너나 재밌지 하지 마시고, 그죠? 실제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들어보시면. 하나만 더 볼게요. 너무 많은 거 갖고 오기 좀 그렇고 20년도 관세 문제 하나만 더 갖고 왔어요. 보시면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잘 나와요. 그리고 관세법은 사실 계산 문제가 안 나온다고 말은 못하는데, 뭐 계산기를 갖고 가야만 계산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덧셈, 뺄셈 요 정도만, 간단한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문제를 맞출 정도의 계산 문제가 간혹 나오고요.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네모 박스에 그냥 내용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된다. 보시면요,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내용을 모르죠, 그죠? 수입하라는 물품을 신고하기 전에 운송수단이나 관세통로, 하역통로로부터 즉시 반출 신고 반출을 한대요, 그죠? 그리고 즉시 반출을 신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수입 신고를 또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세관장은요, 즉시 반출한 자가 만약에 안 한다면, 그죠?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데 이때 뭐뭐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그죠? 가산세가 뭔지, 즉시 반출 신고가 뭔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좀 보시면요,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이 문제를, 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냐면, 253조를 보시면요, 253조가 즉시 반출 신고, 그냥 쉽게 쓸게요. 즉시 반출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38조 설명해 드렸다시피 원칙은 수입 신고 원칙은 수입 신고하고 확인하고, 그죠? 이게 수리가 되면 물건을 반출하고 일정 기간 있다가 돈을 납부를 하면 된다. 요게 일반적인 수입 신고야.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 물품은 물론 이제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원칙적으로 이 절차를 거쳐야 돼요. 가지고 오면 수입 좀 할게요. 어디 한번 보자. 수입해. 가지고 나가. 돈 언제까지 내? 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물건을 갖고 올 수 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예외적으로 조금 달라요, 절차가. 보시면 나 물건 먼저 뺄래요. 즉시 반출 신고를 먼저 해요. 그리고 물건을 먼저 가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죄송해요. 네, 반출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수입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가만 보면 절차가 좀 달라요. 원칙과 예외의 절차가 좀 다르죠. 그죠? 얘는 물건 반출이 마지막에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입 신고도 하기 전에 물건 가지고 나갈 수 있다니까. 외국 물품인데 외국 물품에 들어올 때 원칙대로 다 관세 납부해야 되거든요. 가지고 왔어요. 수입 좀 할게요. 확인 받고 수입해. 그럼 물건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게 대원칙인데 이 제도는 나 먼저 가지고 나갈게요. 수입 신고 좀 나중에 할게요. 이러고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그죠?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세관에서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반출까지는 좋은데, 신고하고 반출까지는 좋은데 가지고 나가고 나서 얘가 수입 신고를 안 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걸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법에서 253조에서는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드시 1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하라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안 할 수도 있겠지. 난 몰라, 가지고 나갔으니까 땡이야, 이러면 그런 애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만약에 if예요. if.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가산세라는 걸 내요. 뭔가 뭐 벌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산세를 하는데 이때는 납부해야 될 관세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10일이라는 내용과 관세의 20%가 가산세를 붙는다는 내용을 엄청 많이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이해를 시켜드려요. 본 수업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그렇게 해놓고 요 그림보다 더 자세한 그림 그려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제도구나라고 이해를 했죠. 그죠? 그다음에 정리를 하고 기출문제들로 같이 응용을 하면서 암기가 저절로 될 거기 때문에 뭐 실제 시험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문제를 볼까?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볼게요. 보시면 즉시 반출 신고하고, 그죠? 반출한 자는, 그죠? 즉시 반출 신고한 날부터 수입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며칠 이내? 10일 이내 해라. 근데 안 한 놈들이 있다 그랬죠? 안 하면,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징수하고, 가산세 뭐에 얼마만큼? 관세의 20%. 너무 쉽다. 그죠? 다 풀어놓고서 뭐 3번 4번 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10일 이내. 그죠? 어떤 걸 해야 된다? 관세의 20% 납부한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20년도 관세사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 뭐 더 자세한 내용과 좀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올까 하는데, 요 무료 특강 저도 몇 개 검색해 봤더니 너무 길면 또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한 요 정도만 내용 좀 가지고 왔어요. 7월 8일 날 개강을 할 거고요. 실제 시험에서 뭐 실제로 적용해서 고득점에 갈 수 있기 위한 방법론적인 거를, 그죠?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하면 붙었는데 요새는 좀 꼰대 같은 말투인데, 그죠? 요새 그러니까 저보다 예전 선배들은 그냥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근면성실 이런 게 이제 주된 거였는데, 제가 수험생일 때도 마찬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반드시 병행돼야만 단기간 내에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효과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 없더라도 들어주세요. 그죠? 이렇게 7월 달부터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OT 촬영이 이 정도만 하고요. 본격적인 강의는 7월 달에 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학습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답변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